그러면 이걸 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한 세대의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에 신기술이 나올 때 제일 바보짓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 만들었고 증기기관이 산업혁명 만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운송수단 설계하던 최고의 전문가들이 인류사를 바꾼 물건인 이 증기기관을 손에 쥐고 만들어낸 최초의 증기기관차가 이렇게 어이없이 생겼는데 생각해보니까 마차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치고 힘들었어요. 왜? 이전 세대의 영역에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근데 가끔은 이건 전문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많이 우리가 겪는 현상입니다. 1565년도에 세계 최초로 연필이 발명되죠. 연필이 정말 혁신적인 필기구잖아요. 지울 수 있으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지우개가 200년 후에 발명돼요. 그러니까 연필 발명해 놓고도 우리 인류는 200년 동안 조심스럽게 썼어요. 틀리면 종이 버리고. 두 개가 만나는데 100년이 더 걸려요. 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항상 지난 과거의 변화는 크게 보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작게 봐요. 그러니까 계속 기존 방식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정도가 언제 더 심해지느냐? 나이 먹을수록. 되게 유명한 연구 하나 보여드릴게요. 위에 있는 곡선이 지난 10년이 세상이 얼마나 변했느냐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1. 하나도 안 변했다. 100. 어마어마하게 변했다. 그럼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상 얼마나 변했나요? 그럼 사람들이 엄청 변했어요. 스마트폰도 나오고요. 지금은 뭐 그냥 택시 탈 때 그냥 카드로 찍고요. 뭐 난리 나요. 지금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했죠. 근데 그 사람한테 바로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앞으로 10년은 얼만큼 변할까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10년의 변화의 양보다 3분의 1로 줄여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인간이. 근데 재밌는 건 이 비율은 늘 동일한데 이 나이를 먹으면서 기울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우리는 지난 10년도 별로 안 변했어. 앞으로 10년은 절대 안 변해. 저게 60대 들어가게 되면 아예 밑으로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언제나 앞으로의 10년은 20년 후에 1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100만큼 변해요. 세상은. 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10년 전에는 안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연령이 되면서 더 뭡니까? 그 기울기가 떨어져요. 무슨 얘기예요? 아이가 미래를 부모보다 더 잘 봐요. 게다가 이 곡선이요. 30대, 40대인데도 70대 곡선에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미래가 안 변해야 되는 사람이죠. 미래가 안 변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잃을 게 많은 사람이죠. 세상이 변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직전에 큰 성공 거둔 이 시대의 위인들이에요. 왜? 내가 큰 걸 만들어냈으니 그게 계속 오래 가야 내 업적이 유지되는 거고,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은 안 변해야 되죠. 수많은 예가 그랬어요. 디지털 이퀴먼트라고 하는 회사의 CEO 케네스 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1970년대 초반에 상업용 컴퓨터, 그러니까 상업용 컴퓨터, 회사에 있는 이런 대형 컴퓨터, 이걸 전 세계 시장의 거의 99%를 다 장악한 그때 당시의 빌 게이츠예요. 그런데 저 케네스 올슨이 상업용 컴퓨터로 세계 시장을 완벽히 석권한 1970년대 초반 그 석권이 끝난 직후에 한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예측합니다. 앞으로 절대 PC 시장은 안 온다. 자, PC는 개인용 컴퓨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회사나 학교에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가 있는데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집에 컴퓨터를 놓냐는 거예요. 그래서 PC 시장은 절대 안 온다고 예측했으니 당연히 대비 안 했겠죠. 그런데 PC 시장이 10년 안에 왔었어요. 그리고 케네스 올슨의 디지털 이퀴먼트는 공중분해돼서 IBM의 일부 흡수되고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때 당시 세계 매출의 최상위권에 있는 기업이. 왜? 상업용 컴퓨터의 직전의 큰 성공이 미래가 안 변한다고 예측한 거예요. 심지어 전보, 라디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전화 시장이 오지 않는다고 예측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빌 게이츠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MS 도스라고 기억나세요? 예, 마우스 나오기 전에 정말 반인륜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었죠. 까만 화면에 뭐가 땡땡땡땡땡땡 거리고 있는. 야, 정말 우린 그걸 썼었어요. 예, 예. 마우스 나오기 전까지 C 드라이브에서 D 드라이브로 파일을 옮긴다는 건 정말 신의 경지에 이르는 내공이었고요. 정말 어려웠죠. 그런데 그 MS-DOS 어쨌든 이걸로 PC 시장의 OS를 완벽 장악하고 난 다음에 80년대 중반에 빌 게이츠가 이렇게 예측해요. 앞으로 PC 시장에서 20년 이상 컴퓨터의 램 메모리 사이즈는 640KB 넘길 일 없을 거라고. 0.64메가. 왜? 도스가 계속 걸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미친 거 아니야? 코닥에서, 그것도 코닥에서 마우스를 딱 보고 야, 이걸로 세상 바꿀 거야 라고 해서 헐값, 진짜 껌값에 사오죠. 더 웃긴 건 코닥은 마우스를 만들어 놓고 이걸 팔았어요. 아유, 정말 어이없는 인간들. 아, 제록스다. 제록스. 죄송합니다. 제록스에서 그걸 팔았죠. 이 세상은 직전에 큰 성공 거둔 어른들이 제일 바보처럼 예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전에 큰 성공 거둔 어른들을 보면서 그 길로 가라고 하죠. 그렇죠? 제 친구들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 직업에서 가장 큰 성공 거둔 아이들이 절대로 세상 안 변하니까 지금도 그 공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위험한 얘기예요. 아이들이 제일 미래를 잘 봐요. 이 하나의 문장을 오늘 기억하시면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시키실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좋아하는 것과 직업은 구분돼야 된다. 이 말이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는 좋아하는 걸 전부 다 여가나 취미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무의미한 일들로 봐서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모님들, 수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스포츠 운동선수 만들려고 합니다. 왜? 고액연봉자니까요. 1960년대에 제일 많이 나왔다는 게 운동하지 말아야 했어요, 부모님들. 왜? 배 꺼지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 나오는 것도 아닌 거니까. 그렇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프로게이머 한다 그러면 미친 거 아니야? PC방에서 게임하는 애가 뭔 돈을 벌어? 근데 지금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게이머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10년 후에 지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직업이 되고요. 10년 후에 지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에서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잘하는 게 적성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엄청나게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이들이 빨리 하고 잘하는 건요. 아이들의 적성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왠지 아십니까? 그 일을 오래 하려면 몰입보다 중요한 게 향유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오랫동안 그거 하는 사람 아무도 못 이긴다고. 그럼 오랫동안 뭐뭐 하려면요. 향유해야 되지. 몰입은요. 죽어라 열심히 하는 거고 그건 어느 정도 하면 더 이상 못 해요. 근데 향유는요.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건데 향유한다라는 건 거기서 민기적되고 있다는 거예요. 질척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림을 좋아하는 애는요. 그림을 잘 그리는 애가 아니라 그 그림을 다 완성해서 그림이 끝나는 게 싫겠죠. 그래서 거기서 민기적돼요. 질척되고 거기서 애가 아웃풋을 일부러 안 냅니다.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좋아서. 첫째, 사람의 적성은 스피드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걔가 거기서 느려져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아이는 음악을 다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는 싫어하는 음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음악 시켜야 될까요? 이런 좋아하는 게 가장 적성에 안 좋은 빨간불이에요. 왜겠어요? 저는 음식은 다 좋아해요. 저는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제가 못 먹었다면 제가 안 먹고 있다는 건 그 음식이 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어떤 직업을 하면 망했을까요? 셰프. 그죠? 예. 저는 최악의 음식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까탈스러워야 돼요. 우리 아이는 음악이라면 다 좋아합니다. 이건 음악하면 큰일 나는 애입니다. 전형적인 음악의 소비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첫 번째 느려지고 두 번째 거기서 이거는 너무 좋아하는데 그 옆에 살짝만 달라도 너무 애가 싫어해. 뭐예요? 변별력이 있다는 거죠. 변별력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거기서 민감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민감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기존 지식으로부터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걸 가져오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가 그곳에서 민기적되고 질척대는데 까탈스럽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99% 부모님들은 이게 내 아이의 적성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내 아이가 향유할 수 있는 아이가 가장 신뢰할 만한 아이로부터 신뢰할 만한 단서입니다. 자, 그걸 지켜봐 주시면 의외로 중요한 영역들, 전혀 눈에 띄지 않으셨던 영역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 더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님과 자녀의 대화가 우리나라만큼 제가 봤을 땐 현실적인 나라가 없어요. 아니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이 9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공직사회를 지들이 다 알아. 예. 그렇죠? 예. 아니 심지어 저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도 있었어요. 교수님, 그랬더니 저는 당연히 심리학자가 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정말 고칠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심리학과에 들어가면 학부 4년 마치고 바로 대학원 전공 정택해서 5년 안에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저 대학교 2학년 때도 안 했던 생각이에요. 자,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정확하죠. 그걸 도망가셔야 돼요. 아이의 적성을 잘 보시려면. 우리나라만큼 미래의 희망과 꿈을 직업으로 적는 나라가 없어요. 직업은 명사죠. 명사는요, 생각이 끝나는 게 명사예요. 자, 명사와 형용사 혹은 동사, 이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철수가 사람을 죽였대 라고 하면요, 좀 무시무시한 예라서 죄송합니다만, 그럼 사람들이 반응이 이래요. 왜 그랬대? 철수가 무슨 일이 있었대? 계속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명사를 한번 써볼게요. 철수가 살인자래. 느낌이 훨씬 세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다 이렇습니다. 나쁜 자식. 쳐 죽일러. 철수의 행동을 묘사하면요, 묘사하는 동사를 표현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원인을 알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철수가 살인자래라고 하면 지금까지 살인자라는 그 명사 범주에 대해서 내가 쌓아왔던 나의 모든 정보가 한 방에 철수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수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이의 꿈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동사가 들어가면 굉장히 생각의 폭이 넓어져요. 근데 아이의 꿈 저는 교사요 이러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럼 부모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교사에 대해서 쌓아왔던 수많은 고정관념화된 심지어 편견에 가까운 정보가 한 방에 얘한테 상속이 되겠죠. 내 아이에게. 그러면 아이가 이래요. 빨간 스포츠카를 좋아하면 야 선생님은 빨간 스포츠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아이가 계속해서 전기 기타를 좋아하면 야 선생님이랑 안 맞아. 그러니까 계속 아이에게 이상하게 제안하는 말을 하실 수밖에 없게 돼요. 꿈은 동사예요. 꿈은 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는지 부모와 자식 간에 뭔가 유의가 필요해요. 어떤 유의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물체를 주고요. 저 물체를 주고 아이들한테 이 중에 5개를 골라서 새롭고 신기한 거 만들어. 이러면 아이들이요. 절대로 특이한 거 안 골라요. 위에 있는 거 골라요. 왜? 뒷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 밑에 있는 거 고르면. 그렇죠? 네. 다 위에 있는 비슷하고 똑같이 골라서 만만한 거, 그 다음에 보편적인 거 골라서 남자아이들의 70%는 이걸로 자동차나 기차 만듭니다. 여자아이들의 80%는 이걸로 집 만들어요. 자, 무슨 얘기냐? 순서를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아이들이 되게 특이해져요. 이거 아직 안 보여줘요. 이거 아직 안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먼저 물어봅니다. 네가 새롭고 신기한 거 만든다면 뭐 만들래? 그럼 아이들이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일단 지구 평화 지키는 로봇은 무조건 나와요.
남북 통일시키는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나오고요. 요즘은 일본 국무성에 침투하는 바이러스 만들겠다는 애들도 나와요. 아, 야, 한일 관계 때문에. 네. 심지어 막 제가 몇 년 전에 그 서울에서 많이 떨어진 어떤 지역의 거의 시골 학교라고 불러도 될 만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3반 여자아이가 저한테 이걸 만들겠답니다. 여야 상생과 합의를 도출하는 프로그램을. 어마어마한 거 얘기해요. 그럼 제가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커튼 젖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말한 거 여기서 5개 골라서 만들어. 예, 아이들이요. 아, 이게 어른들이 당한다는 보이스피싱이구나. 부들부들 떨죠. 손을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애들이 눈물 글썽거려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그러는지 아세요? 그리고 물체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레이저가 나와요. 왜? 이걸로 지금 지구를 지켜야 되거든. 아무리 평범한 초등학교에서라도 이렇게 두 번째처럼 얘기하면 세계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나가는 애들 수준의 창조적인 걸 만들어냅니다.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창의적 인재란 말을 안 써요. 창의적인 상황에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 창의적인 상황을 걷어내는 것뿐입니다. 아이들로부터. 그러면 이 두 번째가 왜 아이들이 창조적으로 됐는지 보면 아시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했거든요. 지구를 지킨대요. 여야 상생과비를 도출한대요. 자, 학원은 제때 가야 돼요. 학교를 빼먹으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말도 안 되는 꿈에 관련된 센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물체를 가지고도 다른 일을 합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20년, 30년 뭐 얼마 있다가 화성 간다고 난리치잖아요. 되게 재밌는 건 그래서 테슬라에서는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엔지니어가 조금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안 받아요. 무슨 얘기냐? 부모와 자식 간에 유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그걸 굳이 한 단어로 꿈이라 그러죠. 목표와 꿈이 뭐가 다른가요?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단계까지 가는데 진도표가 나와야 되죠. 꿈은 실현 가능성 없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 꿈은 저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 전부 다 미쳤다 그러실 거예요. 저는 꿈이 한 개도 아니고 한 10개쯤 돼요. 하나만 살짝 말씀드려 볼게요. 당연히 실현 가능성 없죠. 저 노벨 경제학상 받을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꿈을 자면서도 늘 꿉니다. 저는 심지어 그래서 상 받으면 어떤 연설문도 적어놨어요. 미친 거죠. 미쳤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래서 저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매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사람들의 이론을 공부해요. 저를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노벨 문학상 아무리 받아도 노벨상 아무리 받아도 우리 그 이론 다 넘기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으로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저 자식 이론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머리에 넣더라고요. 저를 더 공부하게 만들고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저로 하여금 더 깨우죠. 자, 당연히 저는 노벨 경제학상 받을 가능성은 제로에 거의 제로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유의를 하면서 놀기 시작하고 모든 유의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남들과 똑같은 걸 가지게 하고 난 다음에 받아도 그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게 만들지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걸 하셔야 돼요. 왜? 오히려 친구들은 그 얘기하면 아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아이의 꿈을 오히려 맹신에 가까울 정도로 믿어줬는데 아이가 큰일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아버지가 지금도 저를 천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IQ가 극히 낮은 사람인데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아이, 물론 이건 좀 다릅니다. 너는 머리는 좋은데 뭘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예,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천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정도로 과대망상을 가지시면 저희 아버지와 제가 하는 대화는 지금도 이래요. 야, 노벨상보단 대통령이 낫지 않냐? 50 먹은 자녀에게 80 먹은 아버지가 지금도 그 얘기를 하세요. 옆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러세요. 부자가 둘 다 정신이 이상해. 과대망상 돈키호테들이야. 제가 설마니 딴 데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있군요, 지금.
안 하지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 오락이 된 거예요. 저와 제 아버지가 이걸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희 아버지도 알아요. 이성적으로. 제가 대통령 될 가능성 제로, 노벨상 받을 가능성 제로. 근데 저랑 같이 이거를 유의적으로 50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 아버지가 제가 이 세상에 계속 둘이서 만나는 데서는 이 얘기를 하겠죠. 실제로 이런 부모 자식 간의 유의적 행동이 있는 경우가 확실히 아이들이요. 평범한 지식이나 평범한 공부를 만났을 때 남들과 다른 시선을 가집니다. 그걸 누구랑 하겠어요? 나를 비웃을 수 있는 친구랑 하겠어요? 그 다음에 많은 아이들이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이랑 하겠어요? 오로지 내 아이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피카소로 볼 수 있는 건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와 이런 유의들까지 같이 가지게 되면 그럼 아이들은 분명히 자기가 그 칼덩커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도메인을 발견할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아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부모와 자식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세상이 바뀌어가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좀 더 바뀐 시각으로 봐야 될 적성을 찾는다든가 미래를 찾는 거에 대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만한 얘기들을 지금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인데 호흡을 너무 같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